오늘은 사법기관의 밀양사건 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경찰의 강압수사. 가해자들은 본인을 변론할 기회가 제대로 있었는지 판단해주길 바란다. 2004년부터 2024년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방송에서 밀양사건을 보도하고 있지만 경찰의 가해자 강압수사 문제에 대해 단 한 곳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단 울산남부서의 피해자 진술 녹화실이 설치되지 않은 점, 피해자 인권침해 문제점만 방송되었다. 이 일로 수사진은 교체가 되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강압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2004년 12월 6일 긴급체포 작전이 시작되었다. 울산남부경찰서 형사팀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신분인 가해자들을 미성년자 신분임에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수칙을 어겼다. 이는 미성년자가 조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을 줄여주고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긴급체포의 사건일지라도 지체 없이 보호자 및 법정 대리인에게 즉시 통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가해자들은 밀양과 창원 등에서 체포가 된 후 뉴스와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부모들이 경찰서로 달려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수사의 시작이었다. 지금부터 그 점을 차근차근 짚어나가려 한다. 경찰의 용의자 체포 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 또는 검찰의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신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이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신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가해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지조차 못 받았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체포된 후 밀양 공설운동장에 마련된 경찰버스에 탑승하였으며 많은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체포되어 밤 9시에서 11시경에 도착을 하였다. 경찰서 도착하기 전 체포 직후 경찰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부터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2004년 12월 7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잡혀갈 당시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함께 있던 친구와 알고 있는지 물었고 알고 있긴 하다고 이야기하자 차에 타라며 바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후 밀양 공설운동장에서 버스에 올라탔으며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밖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며 몇몇 친구들에게 구타도 하였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들이 많이 있었고 형사님 한 분은 기자들이 많이 있으니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빨리 경찰서로 들어가라 이야기하였고 다음은 친구가 연락이 왔었고 위치를 말하니 승용차 한 대가 왔었고 저를 포함한 5명이 승용차에 끼어서 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단 타라고 해서 탔는데 공설운동장으로 가게 되었고 경찰버스에 타게 되면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때 이미 세종고, 밀성고, 공고 친구들이 다 있었고 밧줄로 손을 묶고 저녁 8시에서 9시경 경찰버스가 울산으로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부모님께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휴대폰을 뺏기고 손이 묶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부터 송모경찰관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였고 구타를 목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수사관들의 폭행은 비일비재한 일이었다고 한다. 미성년자에게까지 폭행을 해야 했는지 당시 수사관들에게 묻고 싶다. 폭행에 앞서 체포된 아이들은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는 한정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 가능한 휴대폰을 압수 조치하였다고 한다. 만일 휴대폰을 증거인멸의 이유로 압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지조차 하지 않고 압수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법적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하지 못한 채 경찰서 안에서 야간 조사가 실시되었다. 폭행을 당하며 밤늦은 시간 남부경찰서에 도착했을 무렵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기자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고 증언한다. 기자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기자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2004년 12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자정시간에 이미 밀양사건 기사는 예약 전송 승인이 되어 있었다.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된 시점에 이미 가해자와 주범을 정해놓고 밀양폭력배라는 기사가 송출되었다. 경찰은 언론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데도 마치 확정 기사인 듯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어떻게 경찰은 수사를 하지도 않은 시점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는지, 경찰 조사 시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었다고 증언하는지,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최초 조사를 받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하겠다. 말도 안 되는 수사 방식이다.
출두 요청이 아닌 특정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피의자를 동시에 같은 공간에 둘 수 있단 말인가? 더더군다나 성폭력 사건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눈길조차 주지 못할 피의자를 같이 체포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미성년자 신분인 가해자 B 씨를 부모 동의도 없이 사전조사하였다. 2004년 12월 6일 경찰의 체포작전은 시작되었다. 경찰서 안에서의 내용들은 가해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고 사실만을 위해 작성하였으며 사실 확인서 작성 시 미량 팩트의 의견 등 조력은 없다는 것을 밝힌다.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모두가 짜맞춘 듯이 그때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추후 관련 영상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사실 확인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겠다. 이렇듯 경찰 조사는 처음부터 강압과 폭력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미리 짜여진 진술에 회유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미량 팩트 채널이 확보한 사실 확인서는 15명 이상이다. 모든 사실 확인서에는 피해자와의 만남부터 형사처벌, 불기소까지 모든 과정이 진술되어 있다. 사실 확인서와 증언 녹취를 받을 시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라 말을 맞출 수도 없다는 것을 밝힌다. 위의 사실들이 거짓이라면 모든 처벌을 받겠다는 가해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니 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술 의심 여부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경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이유는 PD수첩에서 방송한 내용을 공개하겠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범인 검거부터 검찰 송치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범행 규모에 비해서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이루어졌다는데요. 당시 취재기자는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12월 7일 최초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달에 이 경찰의 승진 심사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너무나 좀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초동 수사 자체도 이게 굉장히 좀 무성의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형사과장이 제가 듣기로는 존경 승진 후보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욕심이 아마 있었다는 아까 40년 경력의 현직 경찰은 이런 성과 보여주기식 수사에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합니다. 짧은 시간 이내에 44명을 검거했어요. 엄청난 검거 성과입니다. 한마디로 일망타진을 한 것이죠. 경찰관이나 그 부서가 승진이나 인사이동 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칭찬받은 사건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사건 수사에서 송치된 사건, 마무리된 사건하고는 평가받는 이 질이 다릅니다.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가지고 자신들의 어떠한 실적 보여주는데 급급했지 사실 가장 그 보호를 받아야 될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직무 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2005년 당시에 규정돼 있던 경찰관 직무규칙 4조인데요. 어른들의 욕심에 가해자들로 지목된 아이들은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강압과 폭력의 변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경찰 수사 당시의 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시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학교 후문으로 하였고 가보니까 남자 2명이서 저에게 제 이름을 확인했고 제가 맞다고 하니 바로 앞에 있던 승합차에 탑승을 시켰고 차량에 타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남부경찰서로 갔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고 당시 저를 조사하던 형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던 조서의 내용을 다 불러주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제가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 때마다 수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나중에는 담배 한 대 피러 가자면서 조서실 옆문을 통해서 계단 같은 곳에 담배를 주었고 그걸 피우면서 제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니까 며칠 조사받고 나가면 된다고 해서 당시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났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 조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발언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를 삼고 반감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그어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재심 청구를 하라고 한다. 또는 경찰을 고소하라고 한다.
경찰의 독직 폭행, 강압 수사에 대해 고소를 하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다. 애초에 처음부터 고소를 하지 않은 걸 문제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시 국민 여론 등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는 사건이기에 그들은 20년을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가해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도 않을 것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영상은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치 않았다고 하였으나 유튜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였는지와 공론화를 위한 행동, 그후 어떻게 유튜버들이 행동하였는지 집중 조명하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